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해경은 4일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선박 여러 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더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츠루마르와 젠꼬마르 등 어선 2척과 순시선 여러 척이 7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면서 이에 대해 경고하고 퇴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랴오이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는 해당 해역에서의 모든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권익을 수호하고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 주권과 안전, 해양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이 시료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두 나라 해경 선박들은 지난 4월과 6월에도 이 해역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하마스 측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네타냐후 총리실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회의에 앞서 이스라엘 정부 내 휴전 협상 담당자들과도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기본 합의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하마스가 최근 다시 제안한 협상안을 긍정평가하고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안이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단계 협상 진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또 하마스 측도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입장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이스라엘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셈 나임 가자지군의 하마스 정치국장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휴전과 이스라엘 군 철수를 위한 요구 조건을 일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목표로 중재자들과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 1명을 제거한 데 대해 헤즈볼라가 보복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4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내 5개 군시설에 2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고 7개 군기지에 드론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격은 3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 1명을 살해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방송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수십 발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스라엘 북부 여러 지역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고위급 야전 사령관인 모하메드 나세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3일 성명에서 우리는 헤즈볼라를 매일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레바논에서 필요한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있는 전면적인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나세르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하마스 지원을 자처하면서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일 동부 도네츠크에 위치한 차시부 야르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시베르스키 도네츠, 돈바스 운하 서쪽에 위치한 노비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시부 야르를 완전 장악할 경우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등 우크라이나 서부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은 지난 몇 주 동안 도네츠크 지역으로 서서히 진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4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유럽에서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북한과 러시아 간 새 조약 체결 등 양국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11도에서 23도, 최고는 21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제재 위반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글러스 존스 미국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3일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유럽에서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 부차관보는 이날 B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하고 있는 일은 유엔 헌장과 제재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upport that DPRK is providing, that China is providing, is fueling a war of aggression in Europe. 존스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 용감무쌍하게 싸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면서 한국은 탄약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해선 인도 태평양에서 일어난 일이 대서양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과 침략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찾고 있는 만큼 북러 조약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연관성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ways in which what happens in the Indo-Pacific can impact also transatlantic security.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이런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나토가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32개 회원국들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과 이스라엘과 일부 중동국가 외교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존스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정상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동맹과 나토의 파트너를 찾는 이유는 나토 동맹들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이 종종 우리 파트너들이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also includes the partners in the Indo-Pacific, because what we are increasingly finding, both the allies and NATO's partners. 이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정상회의에 그들을 초청함으로써 우리는 통찰력과 교훈을 교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통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의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회의는 3번뿐이며 그중 하나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파트너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3년 연속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나토 동맹들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동맹들이 유럽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고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도전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야기하고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allies are increasingly recognizing that there are the links between security in the Euro-Atlantic. 존스 부차관보는 또 중국과 북한의 지원이 대서양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라며 인도 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곳에서 일어날 불길한 일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our Indo-Pacific partners, they have said what happens in Ukraine will directly impact their security and may presage.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동맹과 인도 태평양 파트너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할 것을 금융기관들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국제금융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법 활동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할권의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대책을 다시 시행하고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 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금융기관들이 북한 혹은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한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미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 관련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가 관련 기구들의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은 지난 2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과 북한 기업만 제재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North Korean companies, North Korean individuals and others. And when it doesn't, 루지에로 국장은 북한 개인과 북한 기업만 겨냥하는 최소한의 제재만 가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과 기업, 개인, 제재 회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적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이자 법률회사 사무소인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조나선 그린플랫 최고 경영자 CEO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인 ADL의 그린블렛 CEO는 3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블렛 CEO는 대북 소송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블렛 CEO를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ADL의 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단체를 지원하고 10월 7일 공격에서 물질과 재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e have known for year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Palestinian terror groups and militants. 북한과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및 무장 세력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그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첫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을 죽이려고 총을 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산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훈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지원입니다. 이 또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거리 밑에 터널 시스템을 건설해 인질을 붙잡아 두거나 무기를 저장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기술자들과 정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법정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부는 처음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VOA에 북한 무기가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의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And again, I don't know how this person in the government who you spoke to would define a relationship or collaboration. 해당 관계자가 관계나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술 원조, 훈련 및 지원, 군수품, 가자 지구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로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확신이 있습니다. 대중도 납득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도 납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서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 승소한 유사 사례가 있나요? So to answer your question, yes. There are firm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secured judgments. 그렇습니다. 이란, 리비아, 수단 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다수의 이전 사건에서 판결을 받거나 합의한 회사와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ADL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소송에서 180억 달러 이상의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신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매우 낙관합니다. 원고들에게 금전적 보상도 받게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저지르는 데 있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북한에 소장을 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It's a really good question. I mean, clearly there are obstacles even to serving papers, right? 북한에 있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에도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의 소송을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류를 송달받았고 소송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으며 11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 사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완료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란이나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워싱턴 DC에 변호사를 보내 연방 법원에서 우리를 상대로 변론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들이 우리와 법정에 서든 안 서든 그들이 한 역할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증명하고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Well, so I think the lawsuit has three key components, or the three key reasons to do it, I should say.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접근하면 이들 나라의 자산에서 돈을 빼낼 수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잔악 행위를 저지른 야만인인 하마스를 감옥에 넣거나 수년 동안 하마스를 확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 이들 나라 정부의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의미의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이 공정하고 옳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할 때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례와 이번 소송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비어 부모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나요? Well, in all honesty, I'm not familiar with that case, so I need to do a bit of research on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솔직히 그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심원단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비추어 사실을 평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사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So perhaps, I mean, this case is about the Americans who were affected by 10/7. 아마도요.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7일 사건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에 관한 소송입니다. 130명의 원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국인이 있을 수 있어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도 법원이 있는데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국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송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s you said before, you can't just correspondence is complicated with Pyongyang.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의 서신 교환은 복잡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만 소장 등 서류 전달은 쉽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이후 판사가 배정되고 판결을 받으려면 아마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2,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24년 여름인데 빠르면 2027년 여름까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조나선 그린블렛 CEO로부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최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불법 환적이 동해에서도 발견된 건데 최근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불려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지난 3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들 선박 두 척은 길이가 각각 145m와 100m로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바로 옆 선박의 적재함 위로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이란 점을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선박이 자리한 곳을 기준으로 약 1km 반경엔 부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멀쩡한 부두를 놔두고 굳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도가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평범한 장면은 아닙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검은색 물체, 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도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 두 척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일부 나라의 제재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E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그러면서 러시아 선박 등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동해 바다가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석탄, 유류를 거래하는 주요 항구가 한반도 동해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를 북한 라진항에서 선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BOE는 최근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이 다량으로 쌓이고 정기적으로 190m 길이에 달하는 선박이 입항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밖에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 남해 해상을 지나던 선적 미상 선박 선라이즈 1호를 억류했는데 한국 언론은 이 선박이 러시아를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북한을 경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라이즈 1호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대북제재 금수품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더욱 통합되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 등 아시아 협력국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실질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전 구소련 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는 3일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의제의 모든 주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는 이날 VOA에 나토와 그 파트너들은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가 깊이 얽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주로 유럽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각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issues will focus on European security
and in particular Ukraine's relationship to NATO.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AP4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정치적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 will talk about deliverables, and of course South Korea has been indirectly. 세이모어 전 조장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회의에서 그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군사 원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원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한국은 미국의 탄약 재고를 보충하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역량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는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it will be more of an issue that comes up in conversation and in broader analysis. As opposed to being 오헨런 연구원은 북러 협력이 그 자체로 심층 분석의 주제라기보다는 대화와 광범위한 분석에서 대두될 것이라며 나토와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한 유용한 상호작용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회원국들과 중러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see this new emerging axi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nd two of those countries are very close to South Korea. 오헨런 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새롭게 부상하는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중 두 나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이들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들 간 잠재적 협력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면 러시아도 중국을 도울 수 있다며 러시아의 특정 역량이 향후 동아시아 시나리오와 더 관련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따라서 나토 정상회의에 아태 4개 협력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는 것은 동맹과 아태 협력국들의 관심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is to celebrate this 75th anniversary as a reaffirmation of the commitments made at 프르지스톱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창설 당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서양의 안보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맹 협력과 국제 환경 측면에서 앞으로도 나토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유럽 대서양의 안보에 초점을 맞춰온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 정상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대보다 이른 나이에 김 위원장 우상화를 전면화해 대내외의 수령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지만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난 등은 우상화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참석한 간부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상휘장을 착용한 해당 사진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단독 초상휘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북한 내부에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초상 휘장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가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표적인 김씨 일가의 우상물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집권한 지 12년이 된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이 전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상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단독 초상 휘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상화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령체제 아래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집권 이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집권 10년 차를 맞으면서 우상화 수준의 가시적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기념 강연을 하면서 새로운 당 건설 5대 노선을 제시했고 비슷한 시기 연포 온실농장에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려진 첫 모자이크 벽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단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제도적 지위에 걸맞는 지도자로서의 우상화 첫 단계를 지나 사상가적, 시대사적 지도자로 절대화하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 우상화가 선대 지도자들보다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경우 초상 휘장이 1970년 집권 25년 차를 기념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 주석의 나이는 58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 휘장은 1992년 2월 그의 생일 50주년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나이는 40살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수령체제가 3대 세습을 거칠 정도로 장기화하면서 새 지도자에 대한 전면적인 우상화 시점이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습이 거듭되면서 엘리트 참모들은 최고 지도자를 절대 군주로 떠받드는 일종의 귀족 계급이기도 했고 이들은 선대 지도자 시절처럼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새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 명예교수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일찌감치 후계자로 주목받을 만큼 공개 행보에 나서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숭배라는 게 밑에 떠받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잉충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후계의 조기 공식화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김정은 절대주의 체제로 가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전형적인 만기 칠남형 지도자, 즉 하나부터 10까지 현안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로 보인다며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아도취적인 성향 때문에 일찌감치 자신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스스로 올려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위대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전원회의원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성과가 좋다. 그러나 지금 농사는 초반이고 이 물가라든지 환율은 지금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실제로 자기가 충분히 선대 위상에 올랐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선대 지도자들이 우상화를 본격화했던 시점보다 김 위원장의 현 시점은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남 정책에서의 민족과 통일 개념 지우기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혼란 등 우상화 효과를 떨어뜨릴 불안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우상화가 선대 지도자와의 차별화를 함께 부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부르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명칭을 올해부터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우상화를 전면화하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 외부 요인이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물출 교수는 우상화 작업은 최고 지도자의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동맹 수준의 조약까지 체결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우상화를 한층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전례 없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그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자신감에 토대를 해서 우상화의 속도를 더 높이고 또 우상화의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 우상화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를 정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우상화 작업은 기본적으로 대내 정치 성격이 강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절대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게 대미 협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사상 형식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이미 확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끔 해서 사실상 북한 내부의 어떤 균열이나 사회적 이완이 없는 것처럼 이제 뭔가 외부에 보여지는 거를 노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북한은 앞으로 핵 보유국 선언을 기반으로 정치와 외교,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의 김 위원장의 행보를 업적으로 치장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을 위대한 사상가로 지켜세울 김정은 주의를 공표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과 노동당 규약 등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지속적인 도발 등 북한의 행태는 유엔 회원국 제명 요건에 해당한다고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1일 지난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마친 뒤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북한과 계속 관여해야 할 필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대북제재 패널의 대체기구 마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황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소집 요청이나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북한이 이제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요. 사안의 경중을 봐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번 것은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번 시험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상반기에. 후반에 지금 2번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고 또 북한의 정책과 또 레토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한 그 공식 회의를 작년 8월에 이어서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미국 의장국하에서 열렸던 회의가 5년 반 만에 열렸던 것이고요. 이제 금년에 우리 의장국하에서 회의를 열어서 저희 의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회의를 열어서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나라가 미디어 스테이크아웃에도 참여를 해줬고 특히 대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사이버 안보 문제는 물론 북한에 초점을 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의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됐고요. 또 6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북한 핵 문제 관련된 논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리액티브하게 회의를 열었다기보다는 그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거래라는 매우 중대한 안보리 위반 사실에 대해서 리액티브하게 회의를 소집을 해서 패널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리퍼를 통해서 민간 기관이긴 하지만 그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세 회의가 다 매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성과를 거뒀다. 가자 사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어떤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휴전과 협상에 대한 타결을 요구하는 그런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의자지 가자 사태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점이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러 무기 거래는 엄연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의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안보리에 단합된 어떤 결정이 나오긴 어렵다. 그러니까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조치, 추가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보리 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또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은 이런 사태들이 안보리에서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처를 해야 하는, 카운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안보리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자 제재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든지 한미일 간 안보 협력 강화 등 우리의 그런 조치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여론이 수렴되는 유엔을 통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안보리 논의를 통해서 대세를 국제적인 잡아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안보리 무용론, 안보리 개혁론, 안보리 이사국 확대론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 또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상임이사국에서 어떻게 격화시킨다든지 하려면은 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그 헌자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지위를 격화시키려면은 유엔 그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북한을 제명하는 것은 사실상 절차상으로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북한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인게이지를 계속 해야 되는 또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을 제명시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제명의 요건에 해당되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유엔 헌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과 그런 레토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 해체를 언급하셨는데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 또 일본을 찾은 자리에서 이 전문가 패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지금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심층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실행 기구로서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패널도 창설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 패널은 제재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강제력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발표하는 데 공신력도 있는데 지금 안보리 결의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패널에 대한 대처 메커니즘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완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미국 간에 또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난달 안보리 의장국 한국은 대표 행사로 이 사이버 위협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안보리가 다루지 않던 안보 문제인데 관련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북한 사이버 위협은 지금 현재 그 WMD 그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어떤 재원 마련에 있어서 이 사이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것은 틀림없고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지금 유엔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책임 귀속, 그러니까 이제 애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여기에 그러면 다른 어떤 평화 위협이나 평화 파괴 행위에 적용되는 헌장의 조항들, 또 국제 인도법, 이런 어떤 기존에 지난 수십 년간 이게 정착되어 온 국제적인 그런 법이나 규범들을 이 사이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요국들 간의 이견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하는지 하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다만 안보리, 그러니까 국제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1차적인 가장 주요 기관으로서 안보리가 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돼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시그너처 이벤트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문제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론 공동 발표문 할 때 그 10개국 이상이 참여를 했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은 숫자고요. 또 특히 대사들이 직접 다 나와서 참여를 했고, 나라들이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레졸루션이나 이렇게 결과물을 추구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다 대단히 이제 성공적인 그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차 투표를 이제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가 요청을 했는데 2개국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회의한 이래 최고 높은 숫자이거든요. 제가 이번 그 회의에서 강조했던 것은 인권 유린이 멈춰야 북한 핵 개발도 멈춰진다. 인권 유린과 핵 개발은 북한 이게 쌍두마차와 같다.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 그것을 통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변화 모색,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인권 문제 안보리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권고한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안보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특별 법정 설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둘 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전례를 보면은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크메르루즈의 그 잔악행위에 대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하나의 좋은 예인데, 이 경우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직접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캄보디아 정부 요청에 의해서 내가 결의를 통해서 재판소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북한 정부가 그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고, 또 총회 결의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재판소는 그 해당 국가의 동의나 협조가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법무부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장래에 그 인권 침해자들을 사법적 책임 규명 차원에서 지금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대표부 측과는 어떤 접촉도 없습니까? 마주치기는 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아무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내년 말까지 안보리 이사국으로 계속 활동하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까? 남은 4분의 3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번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중동, 아프리카, 뭐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또 중남미 등 이제 이런 주요
그 국제 평화와 안보와 관계되는 지역 이슈에 대해서 모두 골고루 우리가 다 연구를 하고 또 그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그 문제가 진행될 때의 우리 한국이 이제 총회와 안보리에서 표결한 그 투표 입장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는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 또 전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그 아랍 국가들 또 글로벌 사우스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 고무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안보리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 전반에 대해서 외교 지평을 넓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국 주 UN 한국 대사와 함께 지난 한 달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소임의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주간 프로에서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 7월 2일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76년 7월 4일 대륙회의가 정한 사항,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결정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승인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지금의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등 가혹한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됐고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시 북미 지역은 13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중심이 돼 작성한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부여했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평등과 인권, 저항권 등 근대 민주주의 핵심 사상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 강령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4년 7월 4일) 라듐의 발견으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이 6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퀴리 부인의 본명은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로 1867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퀴리 부인은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퀴리 부인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에 퀴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에 퀴리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길어지고 있습니다.